자, 오늘 이제 임대차 중에서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 요거는 이제 매년 한 문제 정도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우리가 전대차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간접점유, 직접점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서 이 사람이 임차인의 지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갑이라는 임대인이 을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점유자 을이라는 사람이 되게 될 테고, 간접 점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한편 을이 병과 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의 임대차를 우리가 전대차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이라는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을 인도를 해주게 되면은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점유자가 되게 될 테고, 간접 점유자로서 을과 갑이라고 하는 것이 논의 대상. 이게 이제 점유권 파악할 때 직접 점유와 간접 점유라는 개념이 이슈가 됐었고요. 그러면 이제 동의 있는 전대차라는 얘기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임차인 을이 임대인 갑의 동의를 받아서 병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때, 법률 관계 해석할 때 마치 실질은 아닌데 갑과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동의 있는 전대차의 법률 관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를 보게 되면 적법한 전대차에서 임차인의 합의로 계약이 종료된 때도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의 쟁점, 임대인하고 전차인하고 마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병이라는 사람은 적법한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이런 경우 있겠다. 만약에 갑과 을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갑과 아무 상관없는 정이라는 사람이 합의를 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듯이 동의 있는 전대차에 있어서는 마치 임대인하고 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해석을 하기 때문에 전차인의 권리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하겠고요. 한편 임대인 갑하고 전차인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해석을 한다라는 얘기인 즉슨 이 전차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차임을 갑에게 지급을 해야 된다.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을 해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가 됐을 때는 당연히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해야 된다. 이렇게 기본 구조. 근데 우리 앞에서 전 임대차 관련해서 이기분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은 이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요, 임대인은 지금 이기분 차임을 받지 못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했을 때, 임대차 해지라고 하는 거 누구한테?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임차인 을에게 임대차를 해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전차인의 권리,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이건 논리구조가 어떤 얘기냐면, 지금 전차인한테 소위 해지를 하고 싶지만은 갑이라는 사람이 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해지 자체는 임차인에게 해야 할 것이고요. 그 대신 누가 전차인이 차임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권이 소멸하게 된대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끝이에요.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전차인의 권리,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합의로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전차인의 의무와 관련해서 차임 임대인에게 지급을 해야 될 사안인데, 혹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대차가 해지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굳이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 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라고 해서 이게 거의 전부입니다. 나머지 전대차가 종료가 됐다라고 했을 때 전차인의 권리 의무라고 하는 걸 검토하면 이런 식이죠. 임대차가 종료했을 때 임차인이라는 사람은 임대인에 대해서 지상물의 매수 청구라는 개념 하나 있겠고, 부속물의 매수 청구, 그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이런 것들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차인도 자 임대인에 대해서 소위 지상물의 매수 청구 또는 부속물의 매수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대차 기간이 모두 종료가 되게 되면 전차인은 그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요건 이제 일반적인 임대차에서 권리관계하고 같은 부분에서 이게 이제 좀 전에 문제구 중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가 좀 어렵게 구성이 된 적이 있는데 어쩔 수 없고요. 그냥 기본적인 틀만 가지고 가시는 게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대차 관련해서 동의 있는 전대차는 해석을 할 때 임대인하고 전차인하고 마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해석을 하게 된다 해서 자, 한 5-5번 시험에 출제가 되면 한 20%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동의 있는 전대차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보셨고요. 바로 비교해서 볼 것이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하는 거 일단은 이렇게 가야 되죠. 임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고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있게 된다 해서 갑을 임대인, 을을 임차인이라고 전제를 해봐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병이라는 전차인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 구조가 될 텐데, 자, 우리가 앞에서 이제 임의 규정과 관련해서 몇 개 공부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의 규정에서 문제가 됐던 거, 이런 게 존재했었죠.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은, 자, 담장 설치 청구권 관련해서 담장의 설치 비용이라고 하는 거, 쌍방이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자, 이런 조항은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런 조항을 배제하는 그런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게 된다. 저당권 파트에서 공부했던 개념 중에 하나가 저당권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부합물 종물에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소위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 당시에 이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로 특약을 맺게 되고 거기다 등기까지 하게 되면은 저당권의 효력이라는 것은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아니한다.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비용이라는 거 매도인 매수인 절반씩 부담하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사이에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특약을 우선 적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파트에서 두 개의 임의 규정을 공부를 하게 되죠. 해서 비용 상환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게 된다.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필요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비용 상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할 거예요. 마지막 지금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가 있고요. 전대차 관련해서 만약에 동의 없는 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면 지금 임대인은 특약이 없는 한 누구한테 임차인에 대해서 임대차 자체를 임차권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결국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게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될 텐데, 자, 지금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한 경우 임대인은 그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걸 해석을 할 때 임의 규정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해서 임대인의 임차권 해지에 관한 배제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그 배제 특약은 유효한 것이 될 거고 이때는 그 임대차 해지할 수 없다 해서 저희 이제 강행 규정하고요. 다 그 다음에 임의 규정이라는 개념이 이슈가 되게 되는데 임의 규정이라는 것은 자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로 민법조항의 배제를 인정이 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해지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해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경우가 있을 테고 해지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자, 해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 자 전차인이라는 사람 설령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름의 권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 물건을 지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임대인 자 갑이 임차인 을에 동의 없는 전대차를 이유로 해서 해지하지 아니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은 이때는 전차인에 대해서 이 목적물을 반환하라라든가 이런 것을 주장을 할 수가 없다. 즉 손해배상 청구라든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 봐야겠고요. 만약에 해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저 동의 없는 전차인 병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권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목적물의 반환 청구. 임대인 소유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전차인에 대해서 소위 이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목적물의 반환 청구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가장 기본 가셔야 돼. 동의 없는 전대차가 있으면 우리 민법 규정에 따르게 되면 동의 없이 전대차 쓸 때 임차인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해지 배제 특약이 있다라면 그때는 그 특약은 유효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해지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할 것이고, 만약에 배제 특약이 없는 상태에서 해지를 하지 않았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는 전차인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 청구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해지한 다음에 가야지 목적물의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될 것이고요. 하나만 더. 소규모 전대차라고 하는 것. 동의 없는 전대차는 배제 특약이 없는 한 기본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임차인의 무단 전대라고 하는 것이 소위 배신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이때 임대인은 임대차 자체 해지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냐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가 건물에 대해서 20평짜리를 하십시다. 을한테 20평을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사용 수익을 허락을 해준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는 우리 판례에서 문제가 됐던 사안은 자기 배우자한테 테이크아웃 커피 전문점을 만들기 위해서 한 평을 또 전대차를 해 주었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소규모 전대차가 되게 되면 그것이 설령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할지라도 다 해지할 수 없도록 우리 판례에서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의 무단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볼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면 다 해지할 수 없다. 해서 결국 이렇게 가는 거죠. 동의 없는 전대차에 있어서는 해지할 수 있다.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좀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죠. 바로 소규모 전대차라든가 또는 배제 특약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해지할 수 없다 해서 시험 문제는 정말 항상 어려운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뒤쪽에 나와 있는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기본 전제가 되셔야 돼. 다시 갑시다. 동의 없는 전대차 원칙적으로 다 해지할 수 있다. 그런데 배제 특약이 있다거나 혹은 소규모 전대차에 해당이 되게 되면 이때는 어떻다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할 것. 이런 게 이제 실질적으로 답을 뽑아내는 주요한 이슈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그 외에 지금 동의 없는 전대차의 효력이라고 하는 거 이건 당연히 유효한 것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판례 구성할 요런 데서 이제 문제 구성할 때 이런 식이죠. 유동적 무효라든가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맥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취소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으려면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이런 것들을 어떻다 요런 것만 취소할 수 있는 것이고요.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이 지문 속에 구성이 되면 두 가지 있죠. 계약의 무권 대리라고 하는 거 요거 유동적 무효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쟁점이 삼을 수 있는 것이 허가 구역 안에 토지 거래라고 하는 거.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 거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다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다. 그래서 미리 답을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유동적 무효 개수 몇 개 되지 않습니다. 2개밖에 없습니다. 취소할 수 있다.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하는 거 이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 해서 동의 없는 전대차가 유효하다는 얘기는 임차인하고 전차인 사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서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전대인이자 임차인이라는 사람이 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만약에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 전차인이라는 사람은 그 차임을 누구한테 바로 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해서 이게 이제 처분 행위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행위 요거 비교하는 개념이죠. 한번 다시 가볼까요? 우리가 채권 행위라고 해서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하는 것을 몇 개를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매매와 교환과 임대차 이런 것은 바로 뭐가 된다? 소위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념 볼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임대자, 소유자가 되게 됩니다. 이걸 을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현재 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 사이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한 것이다. 계약이 유효한다라는 얘기는 즉슨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목적물을 등기를 넘겨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을은 누구한테?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유효한 매매 행위라고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X 부동산의 소유권이 갑에게 귀속되어 있지 않다. 이걸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 파트에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계약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할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이라는 사람이 이 X 부동산의 등기 자체를 을에게 어떻게 넘겨주고 말고의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할 문제고, 일단 각각의 채권 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게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해서, 자,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거, 이 자체도 다 유효하다 해서 채권 행위라고 하는 것은, 채권 행위라는 것은 일정한 채권 채무가 유효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채권 행위 또는 의무 부담 행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권 행위나 의무 부담 행위라고 하는 것은 소위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인정되게 된다. 자,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우리가 갑 소유의 X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을 소유의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자, 금전 외채상권의 상호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교환 계약을 체결을 했다. 그런데 갑은 자, X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을은 사실 Y 건물을 현재 소유 명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가 된다?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갑시다.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것은,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계약의 무권 대리, 그리고 또 하나가 허가 구역 안의 토지 거래, 이것만 유동적 무효. 그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제한 능력자, 사기 강박, 착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이제 무효가 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 행위, 그다음에 반사회적 법률 행위, 불공정한 법률 행위, 또는 이제 통정의 표시, 그다음에 비준이 의사 표시 중에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이런 것들을 이제 무효의 예시값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타인 권리 매매라는 것도 당연히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이제 갑시다. 자, 갑소유, 갑이라는 사람이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갑에게는 이 토지의 소유권 자체 혹은 처분 권한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있어서 이 임대차는 어떻다?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게 된다. 유효하다는 얘기는 갑은 X 부동산에 대해서 자, 을에게 인도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을은 뭐야? 자,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법률 관계, 이게 이제 유효한 법률행위 등에 관한 주제에서 지금 얘기 다시 돌아와서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하는 거, 전대인 혹은 임차인을하고요 병 사이의 계약은 어떻다?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 그래서 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전대인 혹은 임차인을이라는 사람은 목적물을 인도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목적물 인도 등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병이라는 사람은 누구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 것이 이렇게 채권행위, 매매, 교환, 임대차는 어떻다? 채권행위에 불과하다. 그래서 채권행위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로 유효한 것이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전제를 삼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물권행위라는 개념을 생각해 봐야 되죠.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 자체는 뭐가 되고? 채권행위가 되게 될 테고,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뭐라고 한다? 물권행위라고 부르게 된다. 물권행위에 있어서는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으면 이러한 물권행위는 무효가 되게 된다. 자기 것도 아닌데 서류를 조작해서 을 명의로 등기를 넘겨줬다라고 했을 때 이 등기는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었던 사안이니까 무효가 되게 된다. 헐령 자,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이유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 할지라도 을이라는 사람은 어떻다? 소유권 자체를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자,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을과 Y 건물에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근데 을에게 Y 건물에 처분 권한이 없는데 각각 등기를 넘겨줬다. 그럼 최소한 Y 건물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자신의 물건이 아닌데 이 사람 갑이 을한테 어떤 물건을 인도를 해줘 버렸다. 그럼 그건 뭐가 된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에서 단순하게 채권이라고 하는 채권행위 또는 의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앞으로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관계를 가리켜서 채권행위라는 용어를 쓰게 될 테고 또는 의무부담행위 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등기를 넘겨주거나 또는 목적물을 인도해 주는 행위는 뭐가 된다? 물권행위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그래서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자 임대차 일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행위에 해당이 되게 될 것이고 자신에게 지금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동의 없는 전대차 자체는 어떻다?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럼 이제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를 가지고 외우고 바로 이제 문제를 볼 때 사례를 보고 문장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동의 있는 전대차다라고 하게 되면 마치 임대인하고 전차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차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차임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먼저 임대인이라는 사람은 전차인에게 사용수익을 허락을 해준 사안이니까 당연히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해서 전차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그리고 전차인이라는 사람은 동의 얻은 전대차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차임 지급해야 되고요. 차임 지급을 하지 않았을 때 출제 포인트 제일 어려운 거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해지했을 때 굳이 전차인한테 통지하지 않더라도 이 해지의 효력은 발생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하나의 축이 될 테고요. 동의 없는 전대차다. 그러면 이제 해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논의 대상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배신 행위가 아니다라고 했을 때 이때는 해지를 할 수가 없게 될 것이고요. 설령 동의 없는 전대차라고 할지라도 자 지금 아예 동의 없는 전대차에 대한 바로 해지 배제 특약이 있다면 이때 역시 특약을 우선하여 적용을 하기 때문에 해지할 수 없다. 특약도 없고 소규모 전대차도 아닌 사안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해지를 할 수 있는 것과 해지를 한 건 전혀 별개의 문제로 해석을 한다. 그래서 해지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해지를 하지 않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받을 돈 다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차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거리가 없을 것이고 만약에 해지를 했는데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소유자,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이라는 것을 갖게 될 것이고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권을 가지고 있단 얘긴 즉슨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지금 이제 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여튼 이것도 그래요. 지문들을 가면서 디테일하게 꼼꼼히 본다는 느낌보다는 주요 뼈대 몇 개 가지고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게 동의 있는 전대차, 동의 없는 전대차에 관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자 동의 있는 전대차 어디서 보시고 잠시 끊었다가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주임법, 상임법 살펴보겠습니다.